식은땀이 막 나는 것 같았다가 추운 것 같았다가 더운 것 같았다가 이불을 막 다 끊어서 막 빨고 막 커튼을 막 닫대고 막. 만약에 아빠가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 시작했다.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고요. 청소 한 대를 또 하고 또 하고. 아니 우리 애는 친구들 입는 것만 꼭 입으려고 그래. 중2병이면 그런다던데. 자퇴하고 싶대. 이게 다 중2병 때문이야. 엄청난 존재죠. 중2. 와이프 갱년기랑 중2가 격돌하면은 정말 집에 너무 무섭대요. 집에서 편히 쉴 수가 없고 독립해갖고 나갈 상황도 안 되고 또 나가고 인연을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우리가 우울하단 말 되게 많이 하죠. 저도 그런 말 좀 하는 편이거든요. 너무 우울해 막 이런 말 해요. 그래서 SNS에도 보면은 우울함을 날리는 포스팅들이 되게 많이 있죠. 뭐 우울함 날리려고 마라탕 고고. 우울감이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고요. 함부로 빨리빨리 전환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야지 이러면 또 안 되는 감정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울감과 우울증은 차이가 있죠. 우울감이라는 거는 취업이 잘 계속해서 안 된다 거나 뭐 실연을 했다거나 부정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가라앉죠. 가라앉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2주 정도가 되면은 좀 힘이 생기고 다시 좀 일도 알아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뭔가 다시 막 액션이 일어나요. 우울증은 다르죠. 우울증은 훨씬 더 기저적인 어떤 원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2주가 지나도 자연스럽게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요. 점점 전혀 밖에 나가지 않는다거나 씻지 않는다거나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일반적인 우울감의 지속이 아니고 우울증이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처방을 받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은 아니고 우울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나 말고 우리 가족들이 우울감을 느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가족 관계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함을 느껴요. 엄마가 느끼기도 했다가 아빠가 느끼기도 했다가 내가 느끼기도 했다가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우울감을 이제 느끼죠. 그럴 때 우리가 보통은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말로 좀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있어요. 힘내, 파이팅! 이게 가장 지쳤을 때 듣는 말 중에 파이팅이란 말이 가장 좀 약간 열받지 않으시나요? 되게 힘들 때 누가 힘내 그러면 갑자기 막 분노가 막 무슨 힘을 더 내라는 거야. 영혼까지 끌어갖고 여기까지 힘낼 수가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야 너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길에 나가갖고 지나간 사람 열을 붙잡고 물어봐. 너 정도도 안 힘들고 회사 다니는 사람 있나? 막 이러면 이제 너무 마음 힘들죠. 입시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다 대답이 다 대학만 가요. 힘들어할 때 대학만 가. 살도 빠질 것 같고 막 인생 다 풀릴 것 같지만 입학해 보시면 막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빠가 되게 힘들어하거나 엄마가 되게 힘들어하면은 의무감부터 주는 거예요. 애들 생각해야지. 엄마가 원래 그렇게 힘든 거잖아. 아빠가 그렇게 힘든 거잖아. 맞는 말이긴 한데 지치게 하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근데 눈은 딴 곳을 보고 있어요. 휴대폰을 막 하면서 혼자 아니야. 나 있어. 힘들 때 말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결국에 식구들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가족이 우울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 좋냐면요. 일단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정말로 많이 도움이 돼요. 나랑 개인적인 관계 빼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현재 포지션. 우리 엄마는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40대 혹은 50대 혹은 60대 혹은 70대 여성. 우리 아빠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60대 혹은 70대 남성. 우리 아들은 대한민국에서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는 18세. 우리 딸은 중학교 2학년 15살.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고민 지점, 갈등들, 겪게 되는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을 때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 안 자고 뭐하노 거기서? 나 잠이 안 와.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확 가출하는 수가 있어. 갑자기 막 그냥 분노가 여기서 막 중년 여성, 50대 이후의 시간을 보내는 심리적인 변화를 우리 엄마라는 이름으로 우리 집에서 겪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중년 여성들은 자녀와의 분리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정서 변화로 보게 되는데 이때 중년 여성들이 많이 느끼는 정서 변화 주된 거는 서글픔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지만 이제 나는 혼자 남겨졌구나. 이제 쓸모가
내가 있을까? 이 서글픔이고요. 또 하나 비슷하게 오는 감정은 그렇지만 홀로 다시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기쁨. 이게 같이 공존하죠. 그래서 서글프면서도 기쁜 홀로라고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어머니들의 갱년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뭐 다 겪게 되는 갱년기, 얼굴 좀 화끈거리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식은땀이 막 나는 것 같았다가 추운 것 같았다가 더운 것 같았다가 얼굴에 열이 오른 것 같았다가 머리가 아픈 것 같았다가 그러다 보면 마음도 굉장히 우울해지죠. 갱년기 증상이 시작될 때를 우리가 보통 폐경 이행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엄청나게 그 반복되는 신체가 불안정한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20대라고 한다면 1년 365일 중에서요 300일 정도 이런 몸살 증상이 떠나지 않는 거와 비슷한 형상을 엄마들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몸도 이렇게 변해 가는데 중년이 되면 아이들이 크고 또 대학을 가고 이제 자기의 역할이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픽업을 안 가도 돼요. 애들이 이제 늦게 들어와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남겨지는 날이 처음으로 생겨요. 아이를 낳고 남편은 워크숍이라고 마침 그때가 잡혀서 늦게 도착하고 애들은 나가고 트리에 불만 번쩍이고 자기만 혼자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는 어떤 시간이 와요. 이럴 때 엄마들이 굉장히 신체 변화와 함께 심리적인 변화를 굉장히 많이 겪게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또 이게 더 어렵게 되냐면요. 한국에서는 보통 어머니들의 역할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도구적인 모성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녀에 대한 도구적인 모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녀가 성과를 내고 뭔가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계속해서 기능하는 엄마죠. 또 다른 모성은 관계적인 모성인데 아이하고 말 그대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정서적인 친밀감을 맺고 고민도 얘기했다 웃긴 얘기도 하고 뭐 농담도 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관계를 맺는 모성인데 우리나라는 입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관계적 모성이 굉장히 좀 약해져 있고 상대적으로 도구적 모성이 굉장히 몸집이 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감이 너무 없으니까 힘들어진 거죠. 지금도 도구적인 모성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엄마들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숙제했어? 학원 갔어? 레벨업 했어? 그거 했어? 그거 됐어? 물론 필요한 질문이죠. 근데 플러스 관계적인 모성이 돼야 돼요. 했어? 힘들었겠다. 어떻게 이걸 해냈어. 진짜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것까지 가야지 관계적인 모성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구적 모성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하는 엄마로서의 역할이 딱 끝나면 모든 게 갑자기 번아웃처럼 오게 되는 거죠. 이때 자녀들의 어떤 지지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지지 있는 말, 아빠의 지지 있는 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지만은 엄마가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마음을 추스르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있어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찾아. 엄마도 인생 찾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엄마 너무 고마웠어. 이젠 내가 엄마를 도와줘 볼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시간에 엄마가 자기를 이겨내가는 방식이 있어요. 보면 엄마들이 뭔가를 막 하거든요. 갑자기 김장을 막 더 많이 해요. 300포기 하던 거를 막 600포기 하고요. 이불을 막 다 끊어서 막 빨고 막 커튼을 막 다 떼고 막 갑자기 그러거든요. 그럴 때 엄마들 왜 그런 거냐면 자기의 어떤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엄마들이 그런 걸 해요. 그럴 때 내비둬야지 돼요. 저희 엄마하고 제가 잊을 수 없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이때쯤에 이제 저희 엄마가 갱년기가 굉장히 심하게 왔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도시락을 맨날 싸고 다녔어요. 저희 그 빨간색 도시락통이 있었거든요. 3년 내내 썼던. 그러니까 대학을 가니까 텔레비에서 보면 이렇게 대학교 이게 학식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고. 그래서 이제 이제는 내가 이 도시락을 안 싸고 가도 돼. 이런 자유함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장롱에다 머리를 이렇게 대고서는 이제는 엄마 도시락은 필요가 없네.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막 울었어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다시 싸. 그럼 내가 갖고 다닐게. 했더니 대학생들은 도시락 안 먹잖아. 아니야. 내가 먹을게. 그냥 싸. 그래서 저희 엄마가 다시 도시락을 쌌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싸고 다녔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때 다시 도시락 싸시면서 되게 많이 회복됐어요. 그 후로도 4년을 쌌잖아요. 졸업할 때까지. 정말 이제 아쉬움 없이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뭔가를 그렇게 할 때는 입을 뜯을 거면 무릎 아프다고 말 절대 하지 마. 난 파스도 안 사다 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엄마를 몰아붙이지 말고 엄마가 저거라도 하려고 하는구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엄마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엄마만 이럴까요? 우리 아빠들은 괜찮을까요? 주말인데 집에 있기 너무 싫어서 에휴 답답하다. 나 오늘 명예퇴직 당했네.
엄마들의 갱년기는 굉장히 급변하죠. 막 와요. 근데 아빠들의 갱년기는 상대적으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빠들의 갱년기는 굉장히 길게 와요. 진행이 굉장히 더디고 느리고 오래 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들이 눈치채기가 어려워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갱년기라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피하잖아요. 건들지 마, 갱년기야. 막 이러는데 아빠들은 그런 대접 잘 못 받거든요. 만약에 아빠가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 시작했다. 아니면 아빠가 야, 그 드라마 몇 시에 하냐? 이러면서 드라마를 찾기 시작했다. 드라마 시간이 되면 이렇게 앉아있다. 이러면 아, 아빠한테도 뭔가 심경 변화가 있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빠들이 집에서 이렇게 드라마 보다 울면 아빠 울어? 아빠 늙었어. 그럼 엄마가 또 거기서 울어? 내 인생을 보고 울어라. 내 인생을 보고 울어. 다른 여자 보고 왜 울어? 나를 보고 울어? 울고 싶은 게 나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아빠들도 굉장히 위태로워요. 퇴직을 눈앞에 두기도 했고 이제 퇴직되기도 했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 김병수 선생님이 퇴직을 한 아빠들을 상담하면서 남겼던 기록에 이런 회고가 있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시멘트로 튼튼히 벽돌을 쌓아 올렸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레고 블록처럼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 나는 집안에서 투명 인간이다. 너무 소외감이 든다. 그래서 여러분 아빠도 한번 아빠가 힘들어할 때도 잘 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많은 집들이 이렇거든요. 아빠가 젊으셨을 때 아빠가 되게 바쁘고 그랬던 만큼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집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쌓인 게 있어요. 보이지 않았던 시간 아빠들 굉장히 많이 또 노력했거든요. 두 가지를 다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아빠 놀아주지도 않고 원망한 것도 많았어. 그러니까 아빠랑 솔직히 친하지도 않아 지금. 그렇긴 한데 아빠가 있어서 이만큼 공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었어. 이런 말 하나가 이제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역시 아빠들도요. 기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셔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되게 많이 해요.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고요. 청소한 대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고요. 아빠 막 청소하고 이럴 때 그냥 내비두세요. 아, 아빠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인가 보다. 그냥 청소해 주시고요. 아빠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그것도 참 좋아요. 이번 일주일만 좀 왔다 갔다 좀 태워줘. 그러면 아빠들이 말은 다 반대로 나가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게 이미 배겨가지고 그거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근데 아침 7시부터 준비하고 좀 아빠들이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주시면 예, 좋습니다. 그래서 벌초하러 가는 것도 말리지 마세요. 아빠들의 벌초, 엄마들의 김장 이거는 그냥 자아가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면은 그냥 내버려둬라. 그다음에 엄마하고 아빠를요 둘이 두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 엄청난 일들이 둘이 일어나요. 부부의 격돌이 일어납니다. 애들 둘이 집에 놓고 나온 거랑 다를 게 없어요. 60대, 70대 엄마, 아빠하고 그 톡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왜? 싸웠어? 왜 뭐라고 그랬는데? 화냈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얘기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싸우시죠. 근데 개입하면 안 돼요.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개입을 시키도록 끌어들이죠. 엄마한테 전화해봐. 엄마들은 야 아빠 어디 있는지 전화해봐. 아빠 먹으라 그래라. 그럼 그럴 때 하지 마시고 직접 연락하세요. 이렇게 개입해서 조금 빠지는 거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엄마 아빠만 힘든 게 아니고요. 또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중에서 엄청난 존재죠. 중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적당히 하라고. 아, 천사가 이거 어떡할 거야? 아,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가라? 아, 진짜 나 오늘 뭐 입고 가라고? 이게 진짜 모든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아빠들이 약간 갱년기가 비껴가는 분들은 와이프 갱년기랑 중이가 격돌하면은 정말 집에 너무 무섭대요. 자, 우리 중이도 만만치 않게 힘듭니다. 자, 중이는 정말 심리적인 과도기를 겪고 있죠. 예, 혼란스러울 만큼 격변하는 것이 이제 중이의 어떤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애는 뭘 물어봐도 그냥 상관말라는 말만 해요. 그거 중이병이에요. 아니, 우리 애는 친구들 입는 것만 꼭 입으려고 그래. 중이병이면 그런다던데. 우리 애 공부하기 싫어 자퇴하고 싶대. 이게 다 중이병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다 중이병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건 결국에 또 무슨 얘기냐면 그 상황을 풀어갈 능력이 없다는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간단하잖아요. 처방전이 중이병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실제로 10대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중이지만 스스로 중이병에 걸렸다고 난 느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우리 눈에 어른들은 아주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우리한테는 똑바로 살으라고 강요를 하는 그런 사람들 같다. 자, 왜 이런 그 격돌이 생길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친밀감은 초등학교 때 생겨요. 초등학교 때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야 중학교 됐을 때 우리가 개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초등학교 때는 그냥 널브러지게 둬요. 그러다 딱 입시가 시작되면 갑자기 얘를 쫙 조이는 거예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친한 척이야? 이러면서 더욱더 반항적으로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초등학교는 A니까 뭘 모르고 중고등학교 때는 쫙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친해지는 건 대학 가면 친해지면 되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대학 가면은 친해질 이유가 없어요, 부모하고. 그래서 아직 자녀가 초등이고 또 중학생이면 관계적인 부모의 역할을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입시의 초조함을 딱 반나절만 내려놓아도 굉장히 관계적인 부모, 공감하는 부모가 될 수 있는데 막상 닥치면 반나절, 하루를 빼는 게 정말 1년이 삭제된 느낌으로 아마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막 달리고 있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에게 그 반나절, 그 하루만이라도 관계적인 부모로서 공감하는 걸 해주시는 게 아이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예를 들면은 뭐 아빠 나 하루만 학원 째면 안 돼? 관둬. 왜 하루만 째? 다 째 그냥. 너도 관두고 나도 관두고 다 관둬. 애도 그 누구보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잘 알아요. 반나절만 치킨 먹고 게임만 4시간 하면 살아갈 힘을 얻거든요. 근데 부모가 바로 이런 식으로 차단하니까 뭐 관계적인 부모, 공감하는 부모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2병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헛똑똑이 부모 증후군이 3가지 증상을 가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정서적인 차가움이죠. 엄마 아빠가 말도 안 걸어요. 다정하지도 않고 눈빛도 별로 안 보내고 스킨십도 없고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지. 내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렵다고 얘기하면 뭐 대책이 없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엄격한 도덕성. 아빠랑 어제 기분 안 좋았는데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인사하고 들어와. 전화드려. 뭐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도덕성. 그 다음에 체면의식. 학교 상담, 학원 상담 갔는데 요만큼이라도 막 엄마 아빠 체면해.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서로 막 당신 닮았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 집에는 대대로 이런 사람이 없다면서 이제 막 이러시는 거죠. 아이하고의 관계는 멀어지고 관계에서 이제 회복의 기는 미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신분석가죠. 비온이 이야기하기를 이 비온은 부모의 역할이 수용체를 담아주는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존재를 수용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자녀의 희노애락을 우리가 여유 있게 딱 받쳐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JR을 막 할 때 지한테 어떡했는데 날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수용체를 잘 받아주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자 부모는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이거 닭다리나 먹고 나가. 그래야지 뭐 JR 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약간 떨어져서 그거를 받쳐주는 그런 거 있죠. 이런 게 굉장히 부모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보호자의 역할이란 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집을 나간 순간 사회적인 평가에 시시각각 시달립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계속해서 평가받으면 힘든 것처럼 자녀들은 사회적인 가치평가에서 굉장히 지쳐 있어요. 되게 너덜너덜해 있는데 그 집에서만이라도 관계적인 부모로서 공감하는 부모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그래 네가 좀 공부는 약하지. 그런데 너는 다른 사람 얘기 되게 잘 들어주잖아. 잘 웃는 능력이 있잖아. 끈기 있는 거 하나는 되게 잘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가치를 부모가 말해주고 발굴해주고 이런 것이 진정한 보호자의 역할이 전 아닌가 싶습니다. 우울감이 되게 높다 하더라도요. 가족 결속도가 되게 높은 경우에는 자살 위험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갱년기 엄마, 갱년기 아빠, 또 중2병 굉장히 우울한 가족 구성원들이 한 가정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 발 떨어져서 우리 엄마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여성, 우리 아빠지만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한 남성, 또 내 자녀지만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 소년, 한 소녀로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여유 있게 손을 내밀 수 있고 말 한마디라도 좀 지지가 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 좋은 주제예요. 보통 요런 날 드라마에서 분위기가 막 무르익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진도가 가던데 분위기 있게 상대방을 싹 밀고 들어오는데 저기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얼마나 서로가 당황스럽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죠. 생각보다 살집이 있다. 뭐 이런 말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하락되고 두려움이 많을 때 할 자유를 행사하지 않게 되겠죠. 스킨십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 섹스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사용하셔야 진정한 내가 원하는 내가 행복한 스킨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 스킨십에 대해서 여러분의 고민이 뭘까 궁금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눈에 띄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연애 중인데 스킨십만 하면 제 안에 짐승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의 표현인데 혹시나 그 사람은 제가 밝힌다고 싫어하면 어떡하나 고민이 됩니다. 스킨십 할 때마다 저와 달리 연인의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제가 스킨십 하는 게 싫은 걸까요?
저는요, 진도만 나가면 그렇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요. 우리 엄마 얼굴이요. 스킨십이 진해질수록 어디선가 엄마가 지켜볼 것만 같은데 스킨십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스킨십에 대한 얘기는요, 두 가지 자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스킨십, 할 자유와 하지 않을 자유. 스킨십은 할 자유를 쓸 때와 하지 않을 자유를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쓸 때 진정한 내가 원하는 내가 행복한 스킨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할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십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느낄 수 있는 기쁨, 정서적인 만족이랄지 육체적인 어떤 쾌감이랄지 이런 것들은 자신의 내면과 더불어 관계가 아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스킨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전에 스킨십을 했는데 상대방한테 상처받은 말을 들은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죠. 생각보다 살집이 있다. 뭐 이런 말들 때문에 너무나 상처받고들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하락되고 두려움이 많을 때 할 자유를 행사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자유를 잘 누려도 되는 이유. 흥미로운 조사를 먼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스킨십 행위에 관한 문화소통적 기술이라는 주제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건 어떤 관점에서의 연구였냐면 스킨십 행위를 일종의 그 문화적인 행위, 예를 들어 그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껴안기도 하고 막 볼도 부비고 막 가볍게 막 볼키스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문화적인 행위로 간주했을 때 그에 비해 한국인의 신체 접촉 양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경인 지역의 24세에서 34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함부로 만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가슴과 생식기 주변은 아무도 함부로 만질 수 없어. 그렇게 얘기했고 대신에 머리, 그 다음에 목, 어깨 이렇게 톡톡 하는 거는 그래도 뭐 괜찮아, 약간 마음을 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서양보다는 인사로서의 스킨십 이런 것도 관대한 문화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그 연구에서는 나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집 안에서 뽀뽀하거나 엄마 아빠가 집 안에서 포옹하는 것 혹시 자주 목격하시나요? 아마 보통 안 그러신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움츠러드는 이제 배경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자유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데는 또 다음의 이유들이 있겠죠. 첫 번째, 우리는 성적인 존재로 성장하기를 독려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울 때 자녀들이 성적인 존재로 큰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쉽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녀들을 2차 성징이 나타내고 그런 시점이 됐을 때 너는 성적인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성적인 자극을 받는 것, 성적인 느낌에 흥분되는 것, 성적인 것에 설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교육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것이죠. 1+1은 2다 라는 것을 애들이 배우는 것처럼 성도 그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이제 계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성을 알려주면 일찍 성에 눈을 깨고 아주 그냥 까지면 어떡하냐.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뭐 산수, 수학을 뭐 못 배워가지고 뭐 못하고 뭐 영어를 못 배워갖고 뭐 외국 사람만 보면 입이 막히고 막 이러나요? 그거 가르쳐준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그런 배움과 아웃풋은 굉장히 이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정말 배워야 될 지식처럼 우리가 배웠어야 됐는데 관계적인 성을 배울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왜냐면 그 성이라는 것 자체가 밥 먹으면서 얘기한다거나 집안에서 서로 이렇게 텔레비보다 얘기한다거나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성은 편안하게 얘기할 대상이 아니었다. 엄마 애기는 어떻게 나와? 아빠 애기는 어떻게 생겨? 이런 말에도 이제 잘 우리가 명쾌한 대답을 듣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자유를 행사하기 전에 몇 가지 컨디션을 좀 확인해야 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안전한가? 요즘에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력적인 상황이랄지 성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한가? 그다음에 우리는 서로를 잘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나? 이게 됐을 때 상대방은 어디까지 괜찮나?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얘기할까요?
보통 요런 날 드라마에서 분위기가 막 무르익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진도가 가던데 분위기 있게 상대방을 싹 밀고 들어오는데 아 저기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얼마나 서로가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언제 확인하는 거예요? 날이 밝을 때 확인하는 거야. 밝은 햇살 아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만난 지 얼마가 됐는데 스킨십은 어디까지가 괜찮을까? 지금 우리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밝은 날 아이스함에 마시면서 얘기해 보세요. 그거만큼 재밌는 주제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적 친밀도가 높아지는 대화라고 해요. 근데 뭐냐면 성적 친밀도라는 거는 성행위나 스킨십을 하는 과정 속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스킨십에 대해서 하는 대화, 말의 언어를 통해서 성적 친밀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상대는 어디까지 괜찮은가,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는 존중하나 이게 확인돼서 일단 할 자유를 행사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아주 많은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몸의 대화가 말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말의 대화가 몸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침묵의 몸부림은 절대로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질 수 없어요. 나를 아끼고 배려해주는 사람인지 스킨십만 목적으로 다가오거나 잠자리 후 사라지는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하고의 관계를 스킨십만으로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야 오늘은 싫어 라고 할 때도 야 너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어, 너 내가 싫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비난하거나 회유하거나 막 협박하거나 이게 성폭력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행사하면서 나를 압박하지 않고 아 오늘 몸이 되게 안 좋구나, 왜 오늘 기분이 안 좋았어, 아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또 한다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스킨십은 또 섹스는 팀워크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누구 등 긁어줘 보신 적 있죠? 그럼 이제 막 긁죠. 그럼 한 번에 아빠가 야 기가 막히게 시원하다 이러지 않죠? 아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야 여기 옆으로 안에 위로, 아야 너는 이렇게 손가락이 다시 위로 아래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스킨십도 이거랑 비슷해요. 여러분이 어디가 간지럽고 어디가 좋고 거기는 별로고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혼자서 하는 그 개인 플레이로는 절대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지 않을 자유도 있겠죠. 연인 사이에서도 성적 자율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킨십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의 이유로 스킨십의 준비가 되게 많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도 의사소통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킨십을 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의 요청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노라고 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좀 낮은 자존감이 있거나 좀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이 관계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과 어떤 불안감이 있을 때 하지 않을 자유를 잘 행사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성인이 원치 않는 성행동을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서 내가 그냥 허락했을 때 이게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첫 번째, 관계의 만족도는 결국에는 되게 떨어졌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나도 상대를 원할 때 해야지 성행위라는 게 굉장히 액팅하고 자연스럽고 만족감과 행복감이 있는 것인데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상대방이 원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 들까요? 아마 굉장히 많은 수치심과 어떤 비참함이 마음에 남을 겁니다. 당연히 관계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의미 있는 결과는요. 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원치 않는 성행동을 더 많이 허락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아마 노후를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노후를 했기 때문에 나를 떠날 사람이라면 떠나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관계에서 의사표현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어떤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콘돔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다행히 요즘에는 그 노콘 노색이라는 그런 용어가 생길 만큼 콘돔 사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올라갔지만 콘돔은 단순히 피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성병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보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 건강을 지키는 거는 여러분 평생 건강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피임의 문제는요. 내가 지금 임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피임을 하셔야 되는데 피임은 각자 다 해야 하는 게 완벽한 피임입니다. 너가 하거나 내가 하거나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뭐 지뢰사정이나 배란축이나 뭐 자연 피임 이런 거는 그런 무식한 소리는 이제 하지 않아야 돼요. 그거는 피임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정서적인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연인 관계에서 섹스를 시작한 관계는 계속해서 섹스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왕 한 사이인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월 달에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서로 사랑했고 배려했고 갈등이 있었지만 잘 됐어요. 그럼 1월 달에는 우리 충분히 섹스를 할 수 있는 사이였죠. 근데 3월에는 약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분명히 갈등이 있었지만 제가 나에 대한 존중감이 없었고 우리는 아직 오해가 풀리지 않았고 그러면 섹스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컨디션들을 서로 간에 얘기하고 의사소통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스킨십이든 모든 관계든 끌려오는 사람보다 자기 페이스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인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랭드 보통의 어떤 글 한 귀를 소개해드리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성적 기벽을 없애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섹스는 결코 기대만큼 단순해지거나 유쾌해지지 않는다. 섹스는 근본적으로 민주적이지도 친절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섹스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사랑 위에 얌전히 앉아있기를 거부한다.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 섹스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할 자유와 하지 않을 자유를 여러분이 잘 사용하셔야 우리는 섹스에게 통제당하지 않고 섹스를 잘 통제하면서 사랑도 잘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환장 막둥 커플. 저희 서펜스 스튜디오에서 장남, 장녀 커플, 그 장장 커플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막내랑 다른 출생 순위도 알려주세요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막내들은 어떤가? 아주 그냥 화장할 구석들이 있지만 또 너무 귀여워서 또 끝까지 미워할 수 없는 막둥이들 커플은 어떻게 사나? 어떤 고민이 있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순위가 인간관계 의사소통에서 영향을 미치냐 미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계 의견도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은 태어나서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이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많은 심리학자들은 그 전략이 출생순위의 서열에 따라서 나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인간관계 의사소통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문화는 뭐 첫째다움, 막내스러운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좀 고착화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출생순위가 성장하면서 의사소통이나 심리에 아주 영향을 많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막내들은요 아주 편안한 심리를 가진 상태가 많이 있고요. 편안한 심리를 가지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편안한 양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주 자유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반항적인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막내를 낳았을 때 시점은 육아 경험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유롭죠. 그리고 또 엄마들도 3번 정도 애를 낳으면 기운이 없어갖고 그렇게 애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첫째는 막 뭐 위험한 거 해도 막 엄마 가갖고 아 뜨거 막 이렇게 하지만 막내는 이리 와 아뜨 이렇게 몸이 쉽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글을 배운다고 얘를 쳤을 때도 첫째가 한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거의 막 돌아버려요. 앉아, 기억, 니은 이 동네에 받침 못 쓰는 애 너밖에 없어. 너 언제까지 새우깡 너 그림 보고 사올 거야? 엄청나게 막 이를 쪼져. 그런데 막내가 8살까지 한글을 모른다. 그럼 상황이 달라지죠. 그냥 너무 귀여워요. 얘는 아직도 과자 봉지 다 그림 보고 사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막내들은 첫째들하고는 아주 다른 컨디션을 가지게 돼요. 막내들도 스스로 알아요. 내가 막내라서 이 집에서 누리는 수혜가 무엇인지를 클수록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아주 많은 것에 면죄부를 가진다는 것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성격과 개인차라는 논문에서 막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내는 더 창의적이고
더 반항적인 것을 통해서 관심을 받기 원하는데 이것은 부모의 육아 방식이 이제 변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제 막내들은 어릴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잘 하고 살죠. 자기가 이렇게 떼부리거나 이제 이러면은 많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어요. 슈렉의 고양이 눈 이런 거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불리한 상황을 아주 잘 파악하고 코너에 몰리면 이 슈렉의 고양이 눈을 하면서 눈물을 툭툭툭툭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할 수 있어요. 첫 출산보다는 부모가 늙었기 때문에 통제할 힘은 좀 없어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 때문에 많은 위기의 순간에도 애교와 눈물을 사용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게 막내들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보면은 야 애기 어디까지 왔는지 전화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전화를 해서 전화하면은 막 40살짜리 애기가 막 전화 받고 막 이러잖아요. 막내들은 항상 가족에서 애기 40이어도 애기, 50이어도 애기, 애기처럼 이제 대접을 받게 되죠. 때로는 방임된 그런 이제 막내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막내는 나는 심부름만 하다 인생이 다 끝났다고 막 하는 막내도 있어요. 부모들이 이제 막내까지 그렇게 막 푸시하면서 뭔가를 이루기에는 좀 힘들기도 하고요. 첫째들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게 꼭 다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낮아요, 막내들한테는. 근데 이게 인간이라는 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내 한계에 대해서 도전을 딱 받을 때 조금 다시 힘을 내서 점프하면서 성장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막내는 딱 그 반대예요. 누구도 잘 도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딱 동료에서 넘어가는 경험들이 약간 적고 귀엽고 애기였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잘 도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특하게 무기력이 발달된 경우들이 있어요. 대신에 막내들은 자율적이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식구들 아무도 염색하지 않았지만 보라색으로 딱 염색하고 피어싱하고 딱 나타날 수 있는 게 막내고요. 딱 휴학해버리고 여행 가버리고 과감한 선택할 수 있는 거 막내들이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아주 다른 어나더 레벨로 잘 살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 게 또 막내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집안의 전통적인 선택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들이 인생의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거죠. 심리학자이자 유머 작가로도 활동을 하신 케빈 리먼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와 막내같이 완전히 다른 출생 순위가 아주 편안한 관계를 주지만 막내와 막내처럼 아주 가까운 출생 순위는 이제 많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제 막내 커플들은 정말 어떤 환장한 결혼 생활을 하는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랑받았던 그런 막내들은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계속 그렇게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누구랑 결혼했죠? 막내랑 결혼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사랑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어떤 애정 결핍에 시달려서 결혼한 뒤로부터는 뭔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를 정말 잘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위기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기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막내들의 결혼은 때로 둘 다 완전히 어른이 되지 않은 상태로 결혼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내들은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요소는 뭘까? 애를 키울 때 필요한 요소는 뭘까?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걸 체크하지 않았는데도 가정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누군가의 생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죠. 그래도 막내들에게 정말로 좋은 점은 뭐냐면요. 보편적으로 매우 유쾌한 성격을 가졌고 아주 유머러스한 위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코미디언들이 다 막내 출신이 많다고 하죠. 막내들은 위기의 순간에 유머 감각을 아주 잘 활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이제 내가 하기로 했어요. 요것만 보고 요 게임 한 판만 하고 이제 딱 설거지 하려고 하지만 잠이 쏟아지죠. 잠이 들어요. 아침이 밝아요. 너무 빨리 밝아요, 아침이. 설거지 하기 전에 아침이 오고 말았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피치가 올라가죠. 설거지 한다며. 근데 분명히 설거지 했는데 꿈에서 했나 봐. 다시는 이런 꿈을 꾸지 않도록 할게. 이러면서 이제 빨리 이제 설거지 해야죠. 그래서 막내들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은 자신의 유머를 잘 사용하면서도 책임감을 이렇게 발달시키려는 노력들을 해야지 돼요. 막내들도 위의 형제들이 성별이
어땠느냐에 따라 또 그 성격이 매우 나뉩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막내들 중에서도 언니만 있는 막내딸. 아주 나쁜 경우에는 어른이 돼서 자녀를 낳았지만 여전히 어린애 같은 정서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딸이 예쁜 옷을 입죠. 벗어봐봐. 나도 한번 입어보자. 네 것만 샀어? 야,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반짝이는 거. 자, 그래서 언니가 많았던 여동생들이 결혼했으면 가장 좋은 배필은 여동생이 많았던 장남. 왜냐하면은 여동생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녀의 교묘함을 아주 잘 간파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특히 어머니처럼 누군가를 보살피는 것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도움을 되게 많이 요청하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또 오빠들만 있는 막내딸이 있을 거예요. 이 막내딸들은 아주 사교적이에요. 아주 낙관적이고 아주 매력적이죠.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오빠들이 많은 여동생은 뭐 남자 하나 만났다가 무슨 일 생기면은 막 오빠들이 막 이러고 다 나타나죠. 세상이 그녀의 편이라고 느낀다고 해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은 남성들을 경험하고 남성들과 어떻게 잘 지내는지 굉장히 잘 배웠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녀의 친화력에 아주 홀딱 빠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소개팅 같은 거 나가도 그냥 잘 돼. 어떤 유형이 나와도 남자를 아주 잘 알죠. 이렇게 태어났어야 됐는데. 그죠? 하지만 또 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오빠가 많을수록 한 남자한테 정착하기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피드백 속에서 만족감을 다양하게 느끼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 단순한 관계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래도 행복한 결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아주 이기적이지만 잘 적응하면서 사는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줄타기를 잘 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 만족도는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남성들을 살펴볼게요. 형들만 있는 막내가 있을 겁니다. 형들이 너무 강해요. 로봇 한번 만지려면은 순서에 순서가 와가지고 나는 발목 한번 만지려면 40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남녀 관계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여자에게 수줍음이 엄청 많다고 해요. 여자들이랑 엄마 외에는 지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아, 너무 수줍어요. 소개팅에도 수줍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처제들 와도 너무 수줍고,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또 여자를 약간 두려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지의 존재는 두려운 거잖아요. 모르면 불안한데, 그만큼 아내에게 적응하기도 되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삐진다. 화났어? 아니, 화 안 났는데? 아니, 화난 것 같아. 아니, 화 안 났어. 피곤해서 그래. 에이, 화났잖아. 아니라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남자친구들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내가 여기가 당신 가정이라고 생각은 해? 걔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우리는 당신한테 뭐야? 이런 질문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배우자가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나만 있는 막내 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평생 여자들의 보호 속에 살아요. 그 집이 열렬히 원했어요. 아들을. 그쵸? 끝남이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맹목적으로 특별한 존재가 이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를 다 좋아했어요. 자기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쵸? 집안에서 밥을 먹을 때도 가장 고기가 큰 덩이는 내 거였죠. 생선을 말라 먹어도 가시를 다 발라서 먹였어요. 끝남이 다음에 나온 아들인데 목에 가시가 걸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장 대접받고 대우받았죠.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받았던 어떤 특권들을 결혼 생활 안에서도 계속해서 받아 누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참 안타까운 점은요. 누나들이 뭐 좋은 쪽으로든지 나쁜 쪽으로든지 계속해서 개입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워낙에도 수동적인 이런 막내들은 누나들의 개입들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내가 황당할 만한 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엄마 막 칠순잔치 막 이런 것도 누나가 거기 가자고 그랬는데? 누나가 온천 가자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간다 그랬는데? 그럼 당신은 안 갈 거야? 결정해가지고 통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막내 커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분화라는 개념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존하는 게 잘 분화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막내들은 이런 성장을 좀 이루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막내들은 굉장히 자기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너 언제까지 이렇게 늦게 들어올 거야? 아니 그러면 너도 그냥 늦게 들어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숙하지 못한 막내들의 어떤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장 커플들은 서로를 내버려 두는 게 성장점이었다면 막내 커플들의 성장점은 무엇이냐면 목표 지향적인 사람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 관계 안에서 목표 지향적이 된다는 것은 결혼 생활을 현실적으로 잘 유지하기 위한 책임에 대한 감각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족 구성원으로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2023년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가정에 있어야 되는가. 아, 내가 올해는 세탁기 교체를 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까먹지 말고 자동차 오일을 갈아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이만큼의 돈을 모아서 와이프의 무엇의 꿈을 꼭 이루어주겠다. 우리 배우자가 이걸 배우도록 내가 꼭 잘 지지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막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더 개입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많은 막내들은 많은 사랑을 받고 누군가의 지지와 돌봄 속에서 오늘날까지 이르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다면 내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았던 것만큼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책임의 역할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혼 생활을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가족의 경조사 날짜, 재활용 날짜가 언제지? 이런 거 체크하시고 아이의 고민을 알아내는 거. 왜 그래? 아빠한테 말해봐. 엄마한테 말해봐. 배우자의 고민 알아내는 것. 당신 요즘에 맥주 캔 개수가 되게 늘었어. 무슨 일 있는 거야? 이렇게 좀 더 개입하는 거. 우리 집은 왜 언제부터 잡곡밥 먹는지 그 이유 전혀 모르고 있다면 누가 내 몸을 걱정해서 먹게 됐는가?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이것들이 그 가정을 잘 책임지면서 굴러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출생 순위는 그 사람의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걸로 서로를 비난하거나 단순화해서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커플들이 잘 맞으면 핏이 좋긴 하죠. 하지만 핏이 잘 안 맞는 장장 커플이나 막내 둥이둥이 커플은 본인들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엄청나게 심리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 또한 굉장히 많이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커플마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의 막내들은 한껏 유머와 위트를 잘 활용하셔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안에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었잖아. 술꾼 도시 여자들. 나 이거 하루 만에 다 봤잖아. 나는 알스야, 알스. 야, 진짜 어떻게 술을 맛있게 마실 수 있어? 드라마 속에 이 세 여자의 되게 대리만족을 했었던 드라마인데. 너 나랑 섹스 파트너 할래? 만약에 너도 그런 스타일이야. 색파를 원한다. 그건 네 자유니까 내가 말릴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꺼져. 나는 이 드라마를 여성들의 어떤 성장기 이런 걸로 보여서 이 정도의 여자 주인공들은 사랑에 빠진 남주 옆에 있는 친구들이잖아. 우리가 보통 20대 또 30대 초반에 성장하면서 많은 일을 겪거든. 이들이 메인이 돼서 스토리를 끌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은 너네들과 술꾼 도시 여자들을 보면서 많은 얘기를 또 하고 싶구나. 있잖아요.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너무 귀여워. 뭐가요? 그냥 이 저 폐활량이 너무 부러워. 여자 2호는 폐활량이 좋다. 모든게요. 내가 유튜브에 영상이 연애 영상부터 시작했잖아. 내가 옛날 영상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 소개팅에서 되게 전략이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 있거든. 결국에 소개팅은 이미지를 주고받는 것. 그래서 소개팅은 광고라고 생각해 돼. 그러니까 소개팅에서도 어떤 상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5대5야. 기본적인 소개팅에서의 어떤 매너들 잘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머지 또 50%는 상대에 따라서 되게 달라. 나랑 핏이 잘 맞는 사람이었으면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이 볼 땐 귀여운 거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핏이 안 맞는 사람이 나오면 진상인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 사람을 만나면 돼, 그냥. 나는 결국에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느낌으로 비추어지든 잘 될지 잘 되지 않을지는 5대5의 어떤 운이다. 그러니까 너무 안 돼도 너무나 자신을 굴팔 필요 없고 저 한선화의 매력에 빠지는 사람이 결국에 나타나잖아. 그래서 주파수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사랑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 외모가 다가 아니야. 정말 너네가 희망을 가져야 돼. 예쁜 사람 다 연애하지 않고 멋진 사람 다 연애하지 않고 사람은 매력으로 가는 거야, 매력. 내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약간 사람들이 마음의 기운이 되게 떨어지겠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어떤 때냐면 경제적인 관점 안에서만 자본의 논리에서만 사랑을 굉장히 많이 조명하거든. 집 있고 뭐 돈 얼마 되고 안정적이고 거기에서 도태되면은 연애 시장 자체로 들어갈 수 없을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야. 뭐 일면 현실적으로 사실이기도 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연애라는 건 모든 것을 다 경제적인 논리로 풀어내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연애는 관계의 논리가 들어가. 그래서 만약에 관계의 논리에서 사람하고 매력을 주고받고 끌리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관계의 논리가 어떤 자본의 논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떤 외모를 가졌든 내가 가진 매력이 이 관계의 매력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면 하나를 먹어도 저렇게 불쌍하게 먹는 사람이 있어. 강 PD님. 내가 참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건 안 작가가 지병이 있더라. 불쌍해 보이면 끝나더만. 불쌍한 걸 설레는 걸로 착각하는 병. 이 보면은 꼭 그런 애들 있어. 측은지심이 생기면 이게 연애로 가는 애들. 내가 좀 그랬거든. 난 그래서 안 작가 딱 봤는데 젊었을 때 나 생각 들더라고. 나는 측은지심이 사랑의 트리거야. 그래서 세상 멋져도 소용없어. 그냥 짠해야 돼. 너네 중에서 맞아 나 안 작가 같아. 내가 진짜 내 팔자 내가 꼰 거 같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나도 내가 끌리는 거를 바꾸기는 어려워. 그건 되게 본능적인 어떤 그런 거다. 그 안에서 가장 나에게 맞는 베스트를 선택하려는 노력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거는 이런 역동이 왜 일어나는지는 논리적으로 되게 설명이 잘 안 되지. 그냥 사랑에 빠지는 거니까. 그냥 못 말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된다는 거는 그 친구가 뭔가 그 과정을 겪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냥 옆에서 다독여주고 조금씩 그 성장에 함께하는 것이 그냥 친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이걸 보면서 들더라고. 안 작가 화이팅. 이 드라마에서 내가 또 하나 인상적으로 이렇게 느꼈던 거는 상실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 애도 애주의 드라마라고 나는 생각했어. 드라마에서 뭐가 가장 좋았냐면은 성장하면서 많은 일을 겪거든. 소희야, 슬픈 건 슬픈 거고 네가 쓰러지면 안 돼. 그러니까 틈틈이 몸 챙겨. 여기에서도 이제 그러잖아.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사랑에 대해서도 다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이게 뭐냐면 상실을 겪어가는 과정이야. 우리가 보통 20대 또 30대 초반에 이런 일을 겪을 때는 그냥 힘들어. 무슨 일을 겪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막 어제 뒤통수 계속 맞는 것 같은 거지. 근데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이 나중에 돌아보면은 상실을 반복하면서 성장하는 이제 그런 시간인데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되게 좋아했던 건 그런 상실을 대신 애도하면서 많이 풀어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만약에 나는 계속해서 모든 걸 잃어만 갈까 우울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도 정말 많은 것을 잃어봤던 사람으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은 계속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상실이 있으면 반드시 득이 있다. 그래서 뭐 애인이랑 헤어졌어? 굉장히 슬프지. 근데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득해? 자유를 득하지. 다이어트가 망했어? 물론 가슴 아프지. 그런데 그 순간 맛있는 것을 먹은 추억은 득되는 거야. 다이어트를 성공했어? 힘들었지만 다시 사사는 득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득과 상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이렇게 주기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 얻는 것이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인생에서 오는 많은 풍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 이 드라마가 나는 이런 지점들을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 이 장면 너무 찍하지 않았어요? 나는 막 다시 봐도 막 눈물 날 것 같아. 지구야 놀자. 일하다 싫해. 뭐해 살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먹이는 이 우정. 지금 본 이 장면이 우정의 어떤 정말 찐 이걸 참 보여준 장면인 것 같아. 불편한 우정 스타일 중에 이런 게 있어. 힘들어. 근데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 그런데 계속 말하라고 강요하는 친구들 있잖아. 말해. 말해야지 털지. 야, 너 말하라고 우리가 이런 모임 마련한 거야. 그래서 내가 밥 산 거야. 이런 거 되게 약간 폭력적인 거지.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볼 때 진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인가? 아니면 나의 호기심인가? 그거 되게 중요해. 그리고 내가 상담할 때도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교육받거든. 그게 정말로 이 내담자를 위한 질문인가? 상담자의 호기심인가를 그 순간 굉장히 잘 분간하면서 정말 필요한 질문만 해야 한다고 우리가 배워. 참 여기 술도녀에서 보여줬던 우정들이 굉장히 깊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던 건 친구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누구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함께 기다려주고 같이 곁에서 먹고 마신 이런 우정이 정말로 우리 시대에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우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는 적당한 말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SNS 같은 데도 이런 댓글은 잘 달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가 뭐냐면 힘내세요 이거야. 힘을 안 내서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닐 거 아니야. 어떻게 더 이상 힘을 내겠어. 그리고 또 반대지만 만약에 너희 중에서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가 이제는 한 번쯤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누구여도 상관은 없어. 상담사여도 되고 너가 믿을 만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사람에게는 되게 좋아. 왜냐하면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때 잘 정리되는 거지. 얘기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무게추를 그쪽으로 옮겨도 너의 어떤 내면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는 또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알쓰지만 술도녀 너무 재밌게 봤고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성장기 이런 성장이 너의 삶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너의 삶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칠게.